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임대인은 적폐도 아니고 괴물은 더 아니다. 그냥 전세가 문제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를 보겠습니다. 지금 한경 더펜에서 한국에만 있다는 전세 왜 적폐가 되었나? 요런 제목인데 전세 제도를 옹호하는 어떤 기사입니다. 관행적으로 정착된 전세 제도, 임대차 3법으로 폭등한 전세값 후폭풍, 일부 전세 폐지 주장하며 전세 임대인 적폐 취급, 요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조금 비판적으로 보겠습니다. 제가 전세 제도 굉장히 싫어하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비판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기사 내용입니다. 보면은 전세는 상당 기간 우리와 함께 해온 임대차 관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관행이니까 전세는 정당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요거는 정말 잘못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면은 취약한 어떤 금융 구조로 인해서 사적 임대 그런 기능을 했다. 요거는 옛날 이야기고, 그리고 관행이라고 하는 것은 깨라고 있는 겁니다. 관행은 깨라고 있는 거죠. 관에서 일 처리할 때 예전에 공무원 돈봉투 주고 선생님 면담할 때 돈봉투 주고 관행이었죠. 그러니까 관행은 항상 따져봐야 됩니다. 관행이 잘못됐으면 없애는 게 맞겠죠. 기사에 나온 또 다른 논점, 보증금 미반환의 문제가 지금 발생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1998년 IMF 때 그때는 지금보다 더 심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러한 주장이 맞다면 옛날부터 이런 일이 있었고 원래 그런 것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한다면 제가 봤을 때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될 것이기 때문에 옛날에 폐기해야 할 제도였다고 주장을 할 수가 있겠죠. 전세는 IMF 때 이미 폐기해야 될 제도였는데 폐기를 안 한 거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집값 올리려고 하는 것이 전세 제도입니다. 전세값 플러스 알파는 주택 가격이다. 이런 공식을 만드는 것이 전세 제도입니다. 플러스 알파. 요것 때문에 전세 제도 유지하는 거죠. 전세 제도가 없어지면은 플러스 알파가 없어지면서 지금 전세가가 미래의 주택 매매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죠. 전세가 사라지면 전세 가격은 매매 가격 된다고 했는데 요런 거죠. 물을 붓고 기름을 붓고 수조에다가 물 높이가 전세 가격, 기름 높이가 매매 가격, 전세 제도가 사라지면은 기름이 제거가 되죠. 그러면 가격 거품이 싹 빠집니다. 매매가는 소득 기준에 어떤 그런 지표가 되면서 지금처럼 유동성으로 주택시장에 돈을 넣었다가 뺐다가 하면서 가격 장난질 치기 어려워집니다. 그냥 소득의 함수가 되는 겁니다. 주택 가격은 소득의 함수 이렇게 되어버리면 지금처럼 이렇게 등락폭이 심하지 않을 겁니다. 투기꾼들이 싫어하는 내용이죠. 전세 제도 투기꾼들이 정말 좋아하는 제도입니다. 계속 기사를 보면은 문제는 임대차 3법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요거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요거는 물론 민주당도 잘못했죠. 저는 정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거는 임대차 3법을 있는 그대로 제가 말씀드리면 일단 금리가 점점 하락해 가는 시기였습니다. 임대차 3법 도입할 때. 그러니까 전세가가 상승해 가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2년 계약을 4년 계약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4년간 금리 하락분을 선반영해서 계약을 하니까 엄청나게 레버리지 효과로 전세 가격이 엄청나게 뛰었던 것이죠. 좀 예를 들어 설명을 하자면 금리가 내려가니까 5억 전세가 8억 전세 되는 분위기였는데 4년치를 한 방에 올려서 계약을 하니까 5억짜리가 한 방에 11억이 된 겁니다. 전세 가격이.
요게 임대차 3법의 핵심입니다.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전세제도가 사실은 문제라는 거죠. 전세제도 없는 상태에서 임대차 3법 시행되었다면 별 충격 없습니다. 코로나 시절에 수출 터져서 소득이 한 3% 정도 상승했다. 이렇게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월세도 3% 인상 정도 될 겁니다. 사람들 월세로 계약하면은 어디 돈 나올 데가 없기 때문에 소득 상승하는 수준만큼 월세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게 2년이 아니라 4년 계약하자 이렇게 되면은 3% 상승이 아니라 6% 정도 인상까지는 뭐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세 제도 있을 때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전세 제도는 따블이 가능한 그런 시장입니다. 전세 제도는.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내려가지고 대출금리도 내린다. 4%에서 2% 내린다. 따블이죠. 전세 가격 따블 됩니다. 그런데 4년을 보자. 임대차 3법 때문에 4년 계약이다. 실질적으로는. 그래가지고 계약을 하면은 이론적으로 4배까지 상승 가능하다는 겁니다. 요게 임대차 3법의 핵심입니다. 대한민국에만 있는 이상한 그 전세제도 때문에 임대차 3법이 왜곡되었죠. 임대차 3법 왜곡이 극대화된 것은 전세제도 때문입니다. 물론 저는 임대차 3법 도입할 때 고의로 도입했다고 봅니다. 여야 할 거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계속 기사를 보면은 더 큰 문제는 집주인들이 보유세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했다는 점. 요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임대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보유세 부담 전가입니다. 세입자에게 전가. 보면은 4년의 임대료를 한꺼번에 올리면서 요거는 앞서 설명했지만 자연스러운 행동입니다. 당연한 행동이죠. 전세는 금리의 함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4년의 임대료를 한 번에 올릴 수밖에 없죠. 누구라도 그럴 겁니다. 임대인이 욕심이 많아서 이렇게 한 거 절대 아닙니다. 자연스럽죠. 자본주의에서 이익을 극대화 하려고 하죠. 누구나. 당연히 손해도 최소화하려고 하기 때문에 임대인 잘못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집주인들이 보유세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했다. 이거는 정말 잘못된 일이고 집주인들을 괴물로 만드는 그런 발언입니다. 설명을 드립니다. 저도 임대를 굉장히 오랫동안 해봤는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집주인은 최고를, 임차인은 최저를 부릅니다. 거기서 합의점이 도출돼 가지고 전월세 가격이 형성되는 겁니다. 집주인도 최고의 이익을, 임차인은 최소의 비용을 항상 생각합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 요런 거는 좀 있습니다. 경험 많은 집주인하고 초보 집주인하고 좀 차이는 있습니다. 경험 많은 집주인은 공시를 싫어합니다. 월세 200 받고 그냥 계약합니다. 공실 없이 임대를 가능하게 하는 어떤 저렴한 월세로 계약을 합니다. 월세 200 계약하면은 1년 수익이 2,400이죠. 그런데 초보 집주인들은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초보이면서 좀 미련한 거죠. 월세 240만 원을 끝까지 주장을 하다 보니까 공실이 한 4개월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은 1년으로 환산하면은 2개월 공실이죠. 그러면 월세 2,400만 원 받아도 1년 수익이 2,400밖에 안 됩니다. 거기다가 공실기간 관리비 집주인이 내야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는 월세 200 받을 때보다도 못한 결과가 나오기도 한다는 거죠. 물론 이런 거는 있습니다. 그러나 평균적으로 보면은 결국에는 집주인은 지금 시세대로 최고로 높은 금액으로 전월세 계약을 추진합니다. 요게 진실이죠. 봐주고 이런 거 없습니다. 내가 좀 임차인 좀 불쌍해서 임대료 DC 해준다. 요런 거 현실 세계에서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DC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전가할 수가 없죠. 이미 최고의 가격으로 계약을 했는데 전가를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이런 거는 있습니다. 보유세 증가는 장기적으로 임대료 상승 요인은 맞다. 요건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보유세를 대폭 상승시키면 주택 공급 감소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월세 똑같이 받아도 보유세 상승분만큼 소득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집주인 입장에서는 주택을 추가로 사서 임대 공급을 하려고 하지 않겠죠. 그래서 임대주택의 공급 감소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은 장기적으로는 주택 부족 현상으로 임대료 상승 유발이 가능하겠죠. 다른 조건이 다 똑같다면 요러한 현상이 발생합니다. 보유세 증가시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임대료 상승하겠죠. 그리고 제가 임차인을 대변해서 요런 이야기 꼭 합니다. 임차인에게 전가라는 표현을 쓰는 사람에게 옐로우 카드를 던집니다. 임대인은 누구에게 맞았다고 해서 임차인에게 화풀이하는 그런 괴물이 절대 아닙니다. 임대인, 임차인 똑같은 사람입니다. 괴물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임대인은 임대 수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사업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오른쪽에 정주영 회장님 같은 그런 엄청난 사업가는 아니지만 사회에 큰 기여를 하는 그런 엄청난 사업가는 아니지만 적어도 괴물은 아닙니다. 임대인은 그냥 이익 극대화를 추구할 뿐입니다. 기사를 계속 보면 주택금융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지 않은 우리나라라는 표현이 있는데 잘못됐죠. 은행 대출, 주로 주택담보대출이 대부분입니다. 전세대출, 주택담보대출이 대부분인데 무슨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주택금융 시스템 잘 갖춰져 있는 편이겠죠. 그리고 전세에서 매매로 넘어가는 비중은 50%가 넘지만 월세의 경우 내 집 마련 비중은 10% 이하로 떨어진다. 전세 때문에 주택 구매가 쉬워진다라는 이상한 주장을 합니다. 전세는 내 집 마련의 기반, 월세 가격도 오를 가능성이 크다. 전세가 없어지면 매매와 월세 임대차 계약만 있으면 전세라는 완충 계약의 역할이 사라지면서 소득의 30% 이상을 주거비로 부담하는 선진국형 주택 임대차 시장이 자리 잡을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외국에서 친척들 많이 있을 것이겠지만 외국 살면서 주택 없는 사람 아마 거의 못 봤을 겁니다. 가족이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주택이 있습니다. 주택이 없는 사람들은 유학을 갔거나 단기로 거주를 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고가의 렌트비를 지불하겠죠. 주택 가격 대비 주로 아파트 살겠죠. 아파트 굉장히 저렴한 물건인데 월세는 많이 내겠죠. 그런 특수한 경우를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겠죠. 그도 그럴 것이 지금 보면은 선진국 같은 경우에 PIR이 7입니다. 7. 그러니까 DSR 규제를 해도 대부분 주택 매수 가능하죠. 가족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멋진 주택 다 소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몰기지로 갚고 대출금을 계속 갚고 있는 상태가 대부분이겠으나 PIR이 7밖에 안 되니까 대부분 주택 들고 있죠. 우리나라보다 훨씬 천국입니다. 주택 측면에서는. 그런데 주택 후진국 대한민국을 보면은 PIR이 25입니다. DSR 규제를 하면 주택 못 사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전세 때문에 후진국 주택 가격이 비정상이죠. 대한민국 주택 후진국 전세 때문에 매매 가격이 저 위에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통받고 있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선진국은 주택의 천국이다. 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